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2일이 되겠습니다. 네, 뭐 3월 12일 날 특별한 그 이슈를 갖고 이야기를 날짜에 얽힌 이슈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 탄핵이라는 아주 그 독특한 이슈를 갖고 좌우가 대립하는 아주 지극히 혼란스러운 그런 그 정치 시국 현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결이 아직 나질 않았죠. 지금 평의를 뭐 계속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평의는 끝났을 거라고 보고, 뭐 이번 주 금요일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제 이번 탄핵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진짜 보여집니다. 음, 우리에게는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추억이 있죠.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제 판결을 했죠. 그리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2025년 바로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이제 재판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해 12월 3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령을 이제 발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탄핵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면, 29번의 탄핵을 이제 탄핵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제목을 탄핵 공화국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나라가 이건 엉망진창이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언제나 교과서, 사회 교과서 아니면 정치 경제 이런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탄핵이라는 것이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세 번을 이제 경험을 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제 대통령 탄핵은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세 번이나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때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글쎄요. 그때 당시는 뭐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직분을 갖고 있었던 이승만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 대통령은 뭐 미국서 이제 외교 독립을 위해서 이제 뛰고 있을 텐데 어, 서로 그렇게 이제 떨어져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오해 소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해를 하고 더군다나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어, 건국이 되기 전의 이야기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탄핵이라는 것을 아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체 탄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이 사건이 가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물론 뭐 제가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탄핵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탄핵 제도와 그다음에 탄핵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탄핵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탄핵의 역사라고 할까? 그것을 포함해갖고 탄핵이라는 제도가 뭐 어떤 건지 물론 뭐 헌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단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탄핵 공화국. 대통령 탄핵이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렇게 세 번 있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심리를 마치고 평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특전사령관의 녹취록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홍장원의 이제 메모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법률을 전공한 좀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얘기를 쭉 이제 살펴보면은 증언이 오염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염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지저분한 게 끼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평의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뭐 평의는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3월 8일이죠. 3월 8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가 풀려갖고 구속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제 지금 관저로 복귀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야, 변론을 좀 재개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이제 의견이 이제 주변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이게 준비 서면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증인들을 불러놓고 뭐 청구인 피청구인 나오고 그다음에 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변호사들이 나와서 같이 이제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그 공방을 벌리는 또 이제 재판관들도 이제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증인한테.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판결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은 그 판결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도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정말 어, 우리 같은 그 이 장삼이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 방정식 같은데 어, 차라리 제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미분 방정식이라든가 적분 방정식 이런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정치라는 게 이제 복잡하고 이제 난맥상이고 어렵고 그렇죠. 예. 참, 이제 그러나 이번 이제 그 탄핵 사건은 물론 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 그 이제 맥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내가 차지해야지. 물론 이제 그건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건 단순한 건 권력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 대한민국의 그 헌법적인 어떤 체제, 국가의 형태, 소위 그 아이덴티티가 이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갖다 결정짓는 그러한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고 세계적인 싸움이라고 저는 그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또 비상계엄령이라는 그 이제 극단적인 그 방법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썼다라고 보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지금 상황이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것이 지금 국가의 어떤 체제 어떤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와서 매주 토요일 날 보면은 엄청난 규모의 이제 시위를 하고 집회를 갖고 그러는데 글쎄 엊그제 그 방송해드렸던 만민공동회와 같은 일이 지금 다시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각설하고요. 자, 지금 현재 국무총리 등 29번의 탄핵이 지금 이제 벌어졌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을 하고서 한 2년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29번 탄핵이 일어났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그 이전에 있었던 탄핵을 다 빼고 나더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건 전대미문의 숫자이며 정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치가 엉망진창이다라는 얘기죠. 정말 무슨 나라가 이리 엉망진창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그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계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비상의 수단을 어, 대통령이 그 이제 또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자,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 영어로 임피치먼트입니다. 아주 저도 저 임피치먼트라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이 영어로 이제 제가 영어 단어로 임피치먼트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저게 무슨 뭐 생활하는데 전혀 필요하지가 않은 그런 단어였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2007년에, 2017년에. 그래서 당시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영어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좀 어떻다라고 한번 장하게 쓴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인간이 들어와가고서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아주 악성 댓글을 달고 나가는 걸 봤는데, 그건 이제 저쪽 편이죠. 자, 뭐 그건 지난 제 개인적인 얘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은 임피치먼트. 사전적으로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란 뜻을 지닌 단어이다. 네. 잘못을 논하고 책망하는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권력의 어떤 이제 향방도 달려있지만, 대한민국 체제의 향방도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겁니다. 8번 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자 절차이다. 네, 이것이 그
탄핵이 갖는 의미예요. 물론 뭐 미국도 탄핵을 그 당했던 그 이제 대통령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임을 하고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퍼게이트의 주인공이었던 뭐 어, 클린턴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 다 이 탄핵하고 다 인연이 있는 그런 대통령들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탄핵 심판 제도가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게 헌법재판소로 이송이 돼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고 단심으로 끝나버리죠. 그게 참 그냥 위험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는 탄핵이 의회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버리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탄핵당한 공무원은 다 저기 직무가 정지돼 버립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그 심판을 기다리는 건데 어, 글쎄 저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대행, 권한 대행 이렇게 하지만은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한정적이죠. 그 적극적으로 대통령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가장 그 민주적인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강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지위라고 할까요? 그게 제일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요. 그걸 탄핵 그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해갖고 직무를 정지시켜버린다. 이건 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탄핵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65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감사원장, 감사의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제2항 보겠습니다.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발의는 3분의 1, 그 다음에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된다. 조금 일반 다른 고위 공무원들하고 대통령은 좀 차이가 있죠. 더 신중하게 이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을 시킨 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죠. 지금 3분의 1로 했어, 3분의 2로 했어야 되느냐, 과반으로 했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갖고서 지금 또 서로 어, 말이 많아요, 지금. 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거거든요. 3분의 2냐, 과반이냐.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내버려 두고 있다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 헌법재판소입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얘기죠.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네. 탄핵 결정하면 탄핵이 그러니까 이제 인용이 되면 공직에서 파면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잘못으로 인해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어떤 그 잘못이 있다라면 그게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사상이든 형사상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산도 다 뺏기고 그나마 참 뭐늘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심판도 그 다시 재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역사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다 보면은. 자, 탄핵은 10번 볼까요? 탄핵은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 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우리가 보고 잘 알고 있는 사항이죠. 소추하니까 무슨 그냥 어려운 말 같지만은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 뜻이에요.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가 된다. 자, 법리적인 절차가 불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참 찌라시 같은 그런 뭐 신문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근거가 돼갖고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시켰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탄핵을 시킨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좀 다르죠. 어떤 면에서 하면 계엄령을 선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계엄령이 바로 내란죄다. 이렇게 해갖고서 또 정말 몇 번 그 제가 말씀드리고 방송을 했지만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 권력의 향방을 갖다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이 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정말 저는 의아하기 짝이 없어요. 자, 탄핵 심판제도는 재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다. 그러니까 건국이 되면서부터 계속 탄핵 심판제도가 있었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탄핵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냥 교과서상에서 배웠지. 이렇게 탄핵이 진짜 무슨 그, 어, 날, 총알 뭐 날라오도 이렇게 막 날라오는 건지 정말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탄핵 제도에 대한 규범을 볼까요? 탄핵 소추안 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을 하죠, 법률안을.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의결해서 정부로 이송이 되면 정부에서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대통령이 이 법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죠. 이 말이 거부권, 비토권이라고 해서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재심의 권이에요.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 근데 다시 논할 때의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이제 부결이 되는데 재심을 해도 하여튼 지금 국회 의석이 야당이 192석이기 때문에 모든 법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물론 이제 그 192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죠. 뭐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선포한 그 이면에는 바로 이 부정선거가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밝혀야 된다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의석 구조를 갖고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되죠. 정말 참, 뭐 독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뭐 군사 독재, 군부 독재 그러는데, 어, 그 군 출신들이 이 군복을 입고 총칼을 차고서 뭐 성취를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이제 군복 벗고 정당한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된 그 사람들이죠. 네. 헌법이 정한 절차를 다 거친 거예요. 듀 프로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절차적 정당성. 그거 다 거친 그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군부 독재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검찰 독재 이랬죠.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탄핵의 대상을 보겠습니다. 1. 상경법 65조 1항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아까 쭉 그 말씀을 드렸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즉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해임 건의안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된다. 해임 건의는 아주 그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갖다 이제 가결시켜 갖고서 이제 정부 그 뭐 통보를 하겠지만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뭐 이제 건의안은 그냥 건의일 뿐이죠. 예. 그런데 탄핵은 또 그렇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이제 조건에 의해서 탄핵이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이제 어,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도 좀 묘해요. 헌법 제64조에서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이 가능하다. 뭐 가끔 뭐 국회 역사에 보면은 뭐 제명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도 있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 보면은 여당 야당의 구분 없이 다들 그 국회의원직을 지켜주려고 그냥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제명 처분 법원에 제소할 수가 없다. 즉 국회의원에서 제명됐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부 범죄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거나 선거법 외에 형사사건에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퇴직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선거법으로 저기 위반하고서 최종 그 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국현직이 이제 그 박탈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피선거권도 없어져요. 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범죄에서 줘갖고서도 뭐 예를 들어 감옥을 간다든가 뭐 그런 그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그런 그 선, 음, 선고를 받으면은 그 국회의원은 이제 국회의원직에서 이제 퇴직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면 면직이 된다. 파면되면은 연금 수령 이런 게 없는데 면직이 되면은 그냥 직무만 내놓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연금 수령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단지 그걸 그만둠으로 해서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출마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 직에서 이, 그냥 파면이 됐는데, 파면이 아니라 이제 주민 소환에 의해서 이제 면직이 됐는데 그 자리에 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자, 탄핵의 사유를 볼까요? 예, 뭐 자꾸 뭐 반복돼서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고 헌법 제65조 앞에 그 이제 음, 제가 기술을 해놨듯이 그걸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 포괄적이라는 게 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뭐 탄핵의 사유는 그 헌법 65조에 이제 그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탄핵의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탄핵을 이제 탄핵 소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죠.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것은 1번일까요? 작은 1번. 국회가 위헌 및 위법 행위를 저지른 특정 고위 공무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파면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핵을 발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다. 네, 국회에서 이제 저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또 거기서 의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 소추의 의결은 탄핵 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 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는다. 탄핵 소추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 과반 이상 발의고, 그다음 탄핵 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과 직위, 탄핵 소추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국회법 130조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글쎄 그 증거라는 게 대부분 그 신문 기사였습니다. 참 이건 좀 우리가 그이 탄핵 소추에 대한 그 법률을 좀 세밀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서 왜냐하면 요즘 그 언론이 뭐 선동적인 언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이런저런 그 기사를 갖다 막 써도 되고 그걸 그 증거라고 첨부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건 좀 세밀하게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번 보겠습니다.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한다.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한다. 자,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이제 탄핵 심판을 할 때 이제 검사, 소추인, 청구인 쪽 그 이제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이제 당한 사람은 이제 피청구인이 되는 거죠. 뭐 여기는 뭐 원고 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8번 볼까요? 탄핵 심판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안이 처음에 음, 부결이 됐어요. 그럼 엄격히 말해서 부결입니다. 그런데 뭐 표결 불성립이라는 글쎄 그게 뭐 법률적인 용어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표결 불성립이라고 해서 어, 탄핵 소추안을 조금 또 이제 바꿔갖고 다시 이제 그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거죠.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서 더군다나 동일한 회기에 그건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일사부재리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런 원칙이고 뭐 없이 다시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국회 의석수로 봐서는 여당이 108명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는 의결이 될 수 없는 그 의석 구조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어요. 소추안이. 그 얘기는 이쪽 여당 쪽에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배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명백한 배신자예요. 자당의 대통령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에서 뽑은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을 시킨다. 야당의 입장은 어차피 권력을 자기네들이 유담에는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당의 대통령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2017년에 한 번, 2025년에 한 번. 말도 안 되는 거죠. 소추안이 가결된 거 그 시점으로 따지면 2016년 12월, 그다음에 2024년 12월에 8년 만에 똑같은 짓을 또 벌린 거예요. 진짜 아무리 이 정치판이 의리가 없기로서니 세상 이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판세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간신들이 나와요.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정말 우직하게 나에게 어떤 그 손해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킬 사람은 지켜야죠. 그래야지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대통령 탄핵 될 대로 되라. 내지는 아우 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들이 여당 내에 수두룩하다라는 게 그리고 간신히 있죠. 예,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탄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표정. 응? 요리 붙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서 조금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 불편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다시 이쪽에 붙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죠. 제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누군지 알 겁니다. 정말 비겁하고 간사스러운 간신들입니다. 옛날에 그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왕한테 하오나저나 그것은 결코 아니 되옵니다라고 막 하오나저나 저는 그런 사극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목숨을 걸고서 대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은 나라야 어떻게 되든 뭐 내버려두고 백성이 어떻게 되든 뭐 나는 몰라 하고 자기 재산과 권력에 흠집이 날 것 같으면 목숨을 내걸고 하오나전 아니 되옵니다.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요리 붙었다. 저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저리 붙었다. 아니면은 입장표명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리한 쪽에 착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마 일제시대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일제에 붙어야 턱이 될까 아니면 정말 나라를 찾는 일을 할까? 물론 일반 무지렁이들은 뭐 이러든 저러든 뭐 특별히 그 이제 취해야 될 그런 뭐 방법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가지만 권력을 갖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인간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죠. 간신이 많이 나오는 시대는 망하는 시대고 간신이 나오지 않고 의인이 많이 나오는 시대는 그것이 살아나는 시대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에서도 제가 페이스북에 가끔 그런 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의인이 나와야 된다. 의인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정말 의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의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결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다만 대통령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다음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회에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그리고 소추된 피소추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춰본다면 우원식이 소추 의결서 정본을 정청래에게 송달하고 그다음에 그 등본을 또 헌법재판소로 보내고 그다음에 소추된 사람 즉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의결이 돼갖고 이제 그 의결안이 소추안이 소추 의결서가 이렇게 이제 송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피소추인은 그 직무가 정지되는 거고요. 자, 효과를 한번 볼까요?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게 직무정지죠. 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그 정지되는 정확한 시점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그 시간부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권한행사 정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 의결서가 피소추자한테 송달된 때, 그 피소추자 손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한행사 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다시 복귀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의 송달 시간이라 선고를 했을 때다. 탄핵 심판하면서 이제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뭐 피청구인 누구를 뭐 파면한다 이런 식으로.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그랬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될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지 좀 희망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4번 볼까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의 권한대행. 권한대행이 있죠.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없으면 정부조직부 배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다라고 해갖고 국무총리를 또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제 국무총리로서 이제 탄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네. 최상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대행이 된 거예요. 그 순서다. 만일 또 대대행을 또 탄핵시킨다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인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헌법 71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러한 권한 대행은 심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즉 인용이 되면은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다시 선출이 돼 갖고서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 그 순간까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가 누구냐 하면 바로 황교안 그 국무총리로서 권한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권한 대행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뭐 참고 사료로 본다면은 헌법재판이라는 게 우연 법률 심판, 그다음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뭐 여러 가지 일을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연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거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이제 소를 제기하면 거기서 심판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탄핵 심판, 이거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통진당 해산이 바로 저기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권한쟁의는 이제 지금 저기죠. 한덕수 총리를 150 과반수로다 이제 탄핵을 시켰는데 3분의 2가 맞는 거 아니냐? 이게 권한쟁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맞느냐? 그런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심판을 해주겠죠. 그래서 과반수가 맞다. 국무총리까지는 과반수니까. 그런데 국무총리지만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은 어떤 의결 정족수를 원한다면 3분의 2가 맞으니까 지난번 탄핵은 무효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가 복잡하죠. 근데 저것도 판결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해 줍니다. 자,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각하, 기각. 예, 각하나 기각이 되면 대통령 직무 복귀가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면 대통령 고리가 발생되므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분명히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5년 임기를 그대로 채웠죠. 저것도 뭐 일종의 이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굳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자, 뭐, 여러분들, 일반 그 언론, 만고역적이라고 는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걸, 뭐 종편이고, 공중파고,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많이 그 이제 들었을 겁니다. 각하, 기각, 인용. 이 셋 중에 어떤 거냐라는 얘기죠. 자, 각하라고 하는 것은 탄핵안이 도달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건 탄핵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판결해버리는 게 그게 각하예요. 이건 심판의 어떤 그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심판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각. 이거는 요거는 되는데 따져보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대통령을 파면시킬 일은 아니야. 이게 기각이죠. 그 다음 인용. 이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동안에 진행되온 모든 그 사항들을 봤을 때 제가 법률학자나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상식 내에서 판단을 해볼 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각하가 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어, 기자회견 영상을 이제 했는데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서 탄핵 공화국의 쓸쓸함을 좀 달래본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죠. 예. 동작을 쪽에 이제 국회의원이고 예, 뭐 저도 가끔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지만 하여튼 이번에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해체돼야 된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을 체포를 해갖고 구속을 시켜버렸잖아요. 구속은 이제 검찰에서 했지만 그걸 이어받아 갖고 한 거니까. 그래서 탄핵은 또 각하가 돼야 된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각하다. 그리고 대부분 헌법자 잖아 법률가들은 각하가 맞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서로 팽팽한 이런 싸움이 돼갖고 정말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그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한 이것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음,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이모티콘이 다 화가 났네요. 그냥 막 열불이 나는 그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지금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쪽에 그 청구인이든 피청구인이든 변호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변론을 하죠. 예. 근데 변호사들한테 그 변호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그 어디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저기 답변하는 걸 보니까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탄핵을 당하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팀을 꾸려갖고 겨우 변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국회는 29번의 탄핵을 남발하면서 그동안에 벌어진 탄핵 심판 후에서 뭐 4억 몇천만 원인가 이렇게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전부 국고에서 내준대요. 이건 뭔가 불평등하죠. 분명한 것은. 네. 국고에서 대주려면 양쪽을 다 대주든지.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면은 변호사 비용을 각자가 물든지 개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2년 반, 3년 요 사이에 29번씩 탄핵을 걸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전부 분배를 해갖고 돈을 물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뭐 조만간에 이제 나오겠죠. 어쩌다 이 나라의 꼴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예.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탄핵공화국이 느끼는 탄핵 계절의 쓸쓸함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